자, 심화이론 과정 4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330페이지예요. 330페이지는 7장 부동산 금융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금융론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론 이 부분도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4문제에서 7문제 이렇게 출제된 영역입니다. 4문제 딱 한 번 최근 5개월 동안 출제되었고요. 7문제도 딱 한 번 출제해서 대체로 5문제에서 6문제는 출제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도 5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러분실 이번 30회 자격시험에도 5문제에서 6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6개 절 구성인데 모두가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출제 문항수도 많은 편이고 모두가 출제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원리부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많은 시간 할애해서 금융론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 보세요. 330페이지는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은 7장 금융론 저의 강의를 모두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시면 될 내용들이에요.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고, 교재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는 1절 부동산 금융이다 소개되고 있죠. 먼저 1번 챕터 부동산 금융, 2번 챕터 주택 금융이다. 이분들은 제가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밑줄 그림만 한번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꼭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 여러분 교재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주택 자금이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자금 세 번째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주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이와 관련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호를 1번 봅시다. 양호를 1번은 주택 도시기금이다 소개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주택 도시기금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와 관련 내용이에요. 첫 번째 봅시다. 정부는 주택 도시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 도시기금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택 도시기금은 주택 개정 및 도시 개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관심은 주택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단 봅시다. 하단 보시면 평고래 2번 주택 개정의 용도다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개정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 중에 우리는 몇 가지 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동네 1번의 기억본 보세요. 국민택의 건설, 국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사업. 2번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이지요. 4번 준주택의 건설, 준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 1번 국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등등등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의 용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조심합시다. 우리 쉽게 이래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주택 도시금 일 통해서 대출 융자 해주고자 한다는 얘기. 그럼 누구에게 융자 해줄까요? 소수의 낮은 저소득계층이 되겠지요. 소수의 낮은 저소득계층을 주된 대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택 규모도 적겠죠? 그래서 국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말 바꾸기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민택 규모 이상이다. 잘못된 표현이죠. 국민택 규모 초가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국민택 규모 이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국민택 규모 이하죠.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이다. 그리고 1번 국민택 규모 이하죠? 국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이다 생각하시고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336페이지에요. 하단 봅시다. 평로 3번 기금의 운용관리다. 이때 기금은 뭡니까? 주택 도시기금이 되겠지요. 돈 1번 주택 도시기금은 국토교통장관이 운용 관리한다는 거죠. 돈 2번 국토교통장관은 주택 도시기금의 운용 관련 사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위탁할 수가 있다. 자,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주택 도시 보증공사다라는 이야기. 여기서도 하나 조심합시다. 한국주택금융사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주택 도시 보증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스 한번 봅시다. 이제 자, 공사는 나와 있죠. 이때 공사는 어디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하겠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만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단을 내려봅시다. 내리시면 양고리 2번입니다. 양고리 2번 국민택 채권이다. 소인데 이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정부는 국민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 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결국 국민택 채권 이런 걸 발행해서 주택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3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양호 3번. 주택 상환 사채다라는 건데 이분도 우리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사채는 뭡니까? 채권이에요.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택으로 상환하겠다. 이 채권이 주택 상환 사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고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이게 뭡니까? 주택 상환 사채죠. 그리고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처럼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걸 발행해서 주택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우측 페이지입니다. 339페이지예요. 상단에 양거로 5번 봅시다. 양거로 시연 입주자 저축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입주자 저축 법적인 명칭이 되어 있고 우리끼리 하는 게 뭡니까? 청약통장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청약통장. 이 같은 청약통장에도 과거에 4가지가 있었어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종합저축 지금 4가지였어요. 그렇지만 이 상품이 지금은 일원화돼서 그래서 신규로 가입이 가능한 딱 하나 있는 거지요. 바로 뭡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현재 신규로 가입 가능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예금이다. 청약 부금, 청약 저축 이 상품 신규 가입은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가입된 게 있으면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이거 하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저축이다. 이 자체가 결국 뭐라 합니까?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살펴봅시다. 양으로 5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입주자 저축이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하는 것이지요. 국민택과 민영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상품은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다. 그래서 현재는 입주자 저축 이 자체가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세요. 다만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가입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1번 가입 대상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 상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입 대상은 1인 1계좌에 하여 누구든지 가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인 1계좌에 하여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미성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유주택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1인 1계좌에 하나여 개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편과라 2번 납입 기간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는 겁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참고하시고 평균 3번 월 납입금입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월 납입금은 얼마 이상입니까? 2만 원 이상이지요. 그리고 50만 원 이하로 한다. 이런 정도로 입주자 저축 상품에서 간단히 이해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교재 34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41페이지 보세요. 양호리 6번 주택 도시보증공사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봅시다. 주택 도시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보세요. 주택 도시보증공사잖아요. 그럼 보증공사니까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주택 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택 도시기금이다. 이는 국토교통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했어요. 다만 국토교통장관은 주택 도시기금의 운용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디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따라서
따라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금의 운용 관련 사무로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거로, 자, 2번 봅시다. 하단 내려보세요. 중간쯤에 편거로 2번 업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업무도 여러 가지 있죠. 하지만 동그라미 1, 2번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죠. 자, 주택도시금의 운용 관리하는 사무. 동그라미 2번 분양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하자 보수 보증 뭐 등등등 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부터 주택 자금이다. 이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될 파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341페이지 하단 보세요. 하단 보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28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도시기금 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개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주택개정의 용도도 아주 다양하다 그랬죠. 다양하다. 하나만 조심하셨어요. 국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랬죠. 그래서 보기 1번 보세요. 자, 국민택에 건설이 된 융자. 보기 2번 준주택에 건설된 융자. 보기 3번 준주택에 구입이 된 융자. 보기 4번 봅시다. 국민택 규모 이상인 주택에 리모델링 융자. 답 나왔네요. 자, 국민택 규모 이상입니까? 아니라 그랬죠. 주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서 융자인데 활용된다 그랬죠. 따라서 국민택 규모 이상 잘못됐죠. 국민택 규모 이하다. 이렇게 보시라 그랬습니다. 4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국민택 규모 이상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이하.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요. 5번 국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사에 대한 융자 등등의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금융이다. 이 부분은 간단히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2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름 교재 342페이지예요. 2절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이다. 소인데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다루는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자, 중요한 내용들이다 생각하시고 설명 잘 듣고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자, 1번 챕터는 주택 담보출 관련 기초용어다 소개됐죠? 옆에다가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6개 놓으시고 먼저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은 융자 원금과 융자 잔고다 소개되고 있죠? 이때 융자 원금 뭡니까? 대출받은 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 융자 잔고입니다. 융자 잔고는 뭡니까? 융자 받고 대출받고 남아있는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미상은 원금을 의미한다 생각하시고, 이를 우리가 대출 잔액이다, 저당 잔액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용도로 이해하시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읽어보셔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입니다. 자, 양고로 2번은 주택담보출 심사기준이다 소개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구체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상합시다. 자,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담보대출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줄여서 우리가 주담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다 줄여서 주담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해 주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금융기관은 어때? 자, 대출은 차입자가 5억 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덥석 5억 대출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렇죠? 얼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느냐 한도를 심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용산 주택담보출 이 같은 경우에는 LTV, DTI 등을 통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LTV는 앞으로도 이야기 드리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DTI는 차입자 때 소득을 기준해서 심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LTV 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겠지요. 또한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LTV, DTI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라면 자, LTV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 가능 금액과 DTI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 가능 금액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다. 왜? 금융기관 대출자도 위험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글쎄요, 상업용 부동산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뭐 상가 건물이다 또는 오피스 빌딩이다 이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은 LTV 그리고 DCR 등을 기준해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LTV는 역시 어때?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죠. 반면 DCR이라는 게 있어요. DCR은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순 영업소득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 된다. 사실 우리 DCR도 투자를 피해서 배웠던 부분이에요. DCR은 뭘 얘기합니까? 부채 감당률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채 감당률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우리 생각했죠? 부채를 감당할 능력인지 측정하는 지표라고 했어요. 이때 부채는 뭡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뭐가 비교합니까? 순 영업소득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로우 차트가 있었죠.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다. 그래서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를 순 영업소득으로 감당할 능력 이걸 측정해서 딱 끄면 부채 감당률이라 그랬죠. 그래서 순 영업소득으로 부채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 DCR은 결국 뭡니까? 순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LTV, DCR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그래서 대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외에도 신용도 등등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LTV, DCR 이 두 가지만 고려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하겠죠. 다음 DCR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에 높은 건 낮은 걸 최대 한도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는 여기서도 주택담보출 관련된 부분인 주거용 부동산의 심사 기준 LTV, DTI 여기서 상세히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TV입니다. LTV 이분도 사실 저희가 투자론 편에서 다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L은 뭡니까? 론, 돈 빌리는 이야기예요. V는 뭡니까? value, 가치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참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이런 의미에서 LTV를 우리가 돈 빌린 비율이니까 대부 비율이다. 또는 대출 비율이다. 또는 융자 비율이다. 또는 저당 비율이다. 또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하는 편에서는 대부 비율 이 표현도 많이 쓰고 있죠. 반면 금융론에서는 대출 비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이 표현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같은 LTV는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자, 부동산의 가치 기로 돈 빌린 비율이죠. 따라서 LTV는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 또는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통에서 뭘 구하자는 겁니까? 바로 융자금, 대출금 이걸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출금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양변의 부동산 가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LTV 곱하기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실무에서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TV의 부동산의 가치를 곱해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자, 주택 가치가 예서 5억입니다. 5억인데 LTV 50%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억에 50%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이다. 아시겠죠? 뒤에 동그라미 6개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액은 2억 5천이 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때 기존 주택담보출 1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기존 주택담보출 1억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을 가능하면 이걸 빼주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1억 5천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우선 이제 부당가치는 5억으로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주택가치는 5억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야. LTV가 상향 조정돼서 60%더란 이야기야. 그럼 자, 이때 대출 가능은 어떻게 하실까? 5억에 60%니까 얼마입니까? 3억이 되겠지요. 3억이 되겠다. 역시 동그라미 6개는 떼버렸습니다. 그때 대출 가능은 3억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이 있으면 추가로 대출 가능은 얼마 됩니까? 2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LTV 1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부동산가치, 주택가치의 LTV를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택가치에 LTV를 곱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곱하면 되겠다.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빼주면 추가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요령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계산 문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공식 다 적으면서 할 수는 없는 것서 요령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무조건 부동산 가치, 즉 주택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 금액을 빼주면 추가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만약에 기존 대출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니까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어때? 2억 5천, 3억 이분이 대출 가능한 금액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존 대출이 있다면 이걸 빼주고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LTV 비율이 이처럼 상향 조정되니까 그럼 그때 대출 받은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지요. 따라서 자,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어때? 이로써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부동산 가치는, 즉 주택 가치는 동일하도 LTV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반면 LTV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겠죠. 자, 부동산 가치는 동일하도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LTV 설명을 드렸어요. LTV다 설명인데, 금융회사는 담보 인정비율이다. 이 표현 많이 쓴다 그랬지요. 우리 이래 보니까 결국 LTV는 부동산 가치, 주택 가치를 기준으로 심사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서 대출 받고자 합니다. 대출 받고는데 이제 이 주택의 가치가 5억이다 가정합시다. 5억이에요. 그리고 LTV 60%가 적용된다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 LTV는 고려한다면 최대 대출은 얼마입니까? 3억이지요. 이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대출 가능하면 3억이겠죠? 3억 축하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대출 받아서 여기저기 쓰고 몇 개월 지나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하고 독촉장 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은행은 담보로 삼았던 주택을 경매로 넘기겠죠? 원리금을 회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이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5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왜 원금 상환 이자를 지불 못할 것인가? 알고 보니까 소득이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소득을 기준한 지표를 또 하나 만들어내겠다. 나오게 된 게 바로 DTI가 되겠다. 그래서 DTI는 뭘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참 DTI 나온 지도 몇 해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DTI 살펴봅시다. DTI는 영어 저 글자도 하는 거죠. D는 뭡니까? debt. 부채란 말이에요. 다음 to, I는 뭡니까? 인컴, 소득이다. 그래서 DTI는 우리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이 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도 오래된 문제를 보신다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총 부채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다. 이게 결국 원래 합니까? DTI를 의미하는 사. 지문에 총부채 상환 비율 하면 뭡니까? DTI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 DTI는 이제 소득인으로 심사하는 방법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연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월소득을 활용할 수도 있더라.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연소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DTI 식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DTI는 연소득을 우리가 기준한다면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월 소득을 기준한다면 월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소득을 기준하자서 연소득이 된다면 DTI는 연소득에 대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게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먼저 내가 이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할 때 당해 주택 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기 이전에 내가 사업자가 명목이다. 이래서 빌려 쓴 돈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흔히 기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해 놓은 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잘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기타 부채다. 이 부분은 이자만 고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은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는 것이고 원과 이자 합한 금액이죠. 다음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것은 DTI 제도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내용이라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먼저 당해 주택담보대출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부채겠죠.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다. 이걸 모두 합한 값이 결국 어땠지?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원리금 상환액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렇지만 기타 부채다. 이분은 어때? 이자만 고려하겠다는 얘기에서 주택담보대출 관련된 부분은 원과 합한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하는 것이고 기타 부채는 이자만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적용되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실무에서는 기존 DTI다 이렇게 표현하고 새롭게 도입돼 적용된 게 바로 뭡니까? 신 DTI다 이렇게 이제 실무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기존 DTI와 신 DTI의 근본적인 차이는 뭡니까? 바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 부분이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걸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다. 이제 기존 DTI와 신 DTI의 근본적인 차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현 정부에서는 이제부터 신 DTI라는 걸 도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현 정부는 이런 생각하세요. 다주택자들이죠.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수의 목적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투기의 목적이 강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해서 대출 때 규제할 필요가 있더라.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게 신 DTI다라는 거. 그래서 주택 딱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 이때는 기존 DTI를 적용하나 신 DTI를 적용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만 주택 여러 채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이 어때?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신디테일 도입하는 배경은 뭡니까? 바로 다주택자들의 다주택자들의 주택 투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도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DTI를 기준한다면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당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기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다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편의상 여기 보세요. 당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어떻습니까? A. 다음 기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을 B. 다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을 C.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A와 B와 C를 합한 금액이 결국 뭡니까?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튼 DTI 를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출 가능액 산정인데 먼저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서 배웠었죠. 원리금 균등을 우린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현재 내가 대출받을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이게 의미가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는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디로 갑니까? 연금 곱하기, 자, 연금의 현재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려니까? 연금, 여기다가 연금의 현재치 계수다. 계수 두 글자 붙는댔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치 계수 1 곱해주면 대출금을 구할 수가 있더라. 이때 연금이 뭡니까? 바로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내고 여기에 연금의 현재치를 곱해주면 대출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연금의 현재치수와 역수관계는 뭡니까? 저당상수죠. 그럼 저당상수를 활용한다면 자, 연금의 현재치 대출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 즉 상환액 나누기 어떻습니까? 저당상수다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연금의 현재치 계수와 저당상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에 연금의 현재치수를 곱해주면 대출금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을 저당상수로 나눠줘도 대출금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제 원리금 상환액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액 이걸 찾아낸다라는 얘기예요. 원리금 상환액 이걸 찾아내고 연금의 현재치수 주어지면 곱해주면 대출금 구할 수 있겠죠. 저당상수 주어지면 나눠주면 대출금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시면 주로 저당상수를 많이 주어졌어요. 그럼 원리금 상환을 찾아서 저당상수 나눠버리면 대출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이 식에서 원리금 상환액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지요. 당해 주택담보주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 값을 계산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서 저당상수 주어지면 저당상수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때 여기는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계산합니까?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지요. 이걸 계산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연소득 양변에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자, 우리가 순서를 잘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 DTI1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1단계다. 1단계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연소득 기준에서 는 자,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준다는 이야기야. 곱해준다. 이게 이제 산정된 금액이 1번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준 게 산정된 금액이 바로 뭡니까? 이 금액이 되겠죠?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게 이제 1번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금액을 우리가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금액 안에는 신DTI 전내면 세 가지가 들어있죠? 세 가지. 이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이 들어있다. A, B, C 이 값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중에서 뭘 구해야 됩니까? A 값을 구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제 1번 단계에서 산정된 이 1번 이 금액은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구성이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A 이 금액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단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단계에서 산정된 이 금액에서 어때? 이제 여기는 B에 해당하는 부분, C에 해당하는 부분 이걸 빼줘버리면 A 값만 어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있으면 빼주면 되겠지요. 다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이 있으면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뺀다. 이렇게 해서 산정된 금액이 어때? 2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지금 DTI 통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정되는 먼저 우리가 이 원리금 상환의 이 값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먼저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의 이 값을 계산해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양면에 연소득을 곱해준다. 그래서 1단계는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1단계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다. 신 DTI를 줘한다면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 안에는 A, B, C 이게 포함이 되겠지요. 우리가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했으면 1통에서 우리 A 이 금액을 찾기위해서는 B와 C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빼주고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 이걸 빼주면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다. 결국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여기는 어때? A 이 값을 의미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 값을 찾았어요. 이 값을 찾으면 3단계는 뭡니까? 저당상수 주어지면 자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저당수 주어지면 저당상수로 나눠지면 어떻습니까?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DTI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식 어때? 다 적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령을 잘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요령은 잘 익히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연소득을 기준해서 이제 DTI 통해서 대출 가능액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연소득을 기준하면 무조건 자 연소득의 DTI 비율을 곱해준 게 1단계죠. 이때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빼주고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액은 빼준다는 이야기. 그래서 산정된 금액이 2단계. 그럼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을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게 3단계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 이걸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처럼 DTI 비율이 자 높을수록 연소득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DTI 비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겠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될수록 대출 한도는 많아진다. 그래서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반면 DTI 비율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그럼 소득이 동일하도 그만큼 대출 적게 받게 되겠죠.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부동산의 가치 연소득이 동일하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주택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다음 LTV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다른 쪽이 일정하더라도 즉 부동산의 가치나 주택 가치 같은 게 되겠죠. 연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LTV나 DTI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주택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LTV나 DTI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면서 현 정부에서는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판다는 겁니다. 그럼 과열됐다 판다고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켜야 되겠죠. 안정시키는 주택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택수를 억제시켰을 때 LTV, DTI를 어때? 하향 조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튼 LTV, DTI는 주택담보대출 여기서 심사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LTV, DTI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다른 조건 일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더 많이 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주택수는 증가하겠죠. LTV, DTI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다른 조건 일자도 대출 더 적게 해주겠다. 그럼 주택수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3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월 2번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다. 그래서 편과 1번 대부비율, 자, 담보인정비율 LTV 설명 다 드렸지요. 다음 우측에 편과 2번, 편과 2번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기존 DTI. 편과 3번 총부채 상환비율이다. 신 DTI 설명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신 DTI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 DTI 기준으로 어때? 우리가 더 설명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344페이지예요. 편과 4번 기존 DTI와 신 DTI 비교의 내용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 다음은 여러분 교재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357페이지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3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찾으셨나요? 357페이지 보시면 5번 챕터 최대 대출 가능액 산정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양월 1번 대출 심사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심사 시 1차적으로 대부비율 LTV 담보력을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 되었건 상업용 부담했건 마찬가지 않느냐. 1차적으로 어때? LTV 여기에서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주거용 부동산 경우에는 총부채 상환비율이죠. DTI. 다음 상업용 부동산 경우에는 부채 감당률이죠. DCR. 이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후 자,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결정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장 낮게 산정된 걸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택담보대출이다. 우리가 LTV 기로 대출 가능액 산정하고 DTI 기로 대출 가능액 산정한다 했어요. 그때 이 두 가지만 고려되면 어때? 이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월에 이 보시면 최대 대출 가능액 산정이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보세요. 우리는 이제 요령을 잘 기억했죠. 요령껏 문제를 풀어야 전내신에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자, 기억번 대출별 LTV죠? 60%. 니은번 총상별 DTI 40%. 두 가지 승인 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냐.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LTV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과 DTI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에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니은 주택담보평가기간 3억 원. 자, 연소득은 6,500만 원이다라는 거죠. D번 사업자금 대출로 연간 80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1번 원리금 균등이며 연 저당 상수는 0.1로 가정한다. 자, 원리금 균등 이름에 따라 대체 원리금 균등을 기준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 고려해서 우리는 이제 LTV, DTI 고려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요령을 잘 기다렸어요. 자, LTV 기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조건 자, LTV는 부동산 가치로 심사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 곱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제 자, 부동산 가치는 뭡니까? 담보표가 3억 원이죠. 그럼 3억 원 여기에 LTV 비율 60%죠. 무조건 곱한다는 얘기. 그럼 3억 원에 60%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1억 8천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LTV 기로 대출 가능액은 1억 8천이에요.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국 대출 가능액은 1억 8천이 되겠다. 이걸 하나 찾았다는 이야기예요. 찾다. 자, 다음 이제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해 봅시다. 우리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요령을 잘 기억했어요. 자, 1단계는 뭡니까? 우리 연소득에는 무조건 연소득에 DTI 비율 곱해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요. 자, 그럼 보세요. 연소득 얼마입니까? 6,500이지요. 여기에 DTI 비율 몇 프로입니까? 40%. 40% 곱하니까 얼마 됩니까? 2,600이 산정이 되죠. 이게 이제 결국 연소득에 DTI 비율 곱한 금액이 되겠죠.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연간
금융체 원리금 상환이다. 이게 얼마란 이야기야? 2,600이란 이야기야. 그럼 신디테일 준다면 A부터 C까지 포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600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때 우리는 뭘 구합니까? 결국 당해 주택담보채권 연간 원리상환 이걸 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빼주면 되겠지요. 주인 조건이니까 기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상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상환이 있네요.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 있다. 그럼 여기서 800만 원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빼준다. 자, 800만 원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1,8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1,800만 원이 바로 뭡니까?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3단계에서는 저당사 줬으니까 이 저당사수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800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입니까? 0.15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뒤에 동그라미 6개 떼버렸죠. 1,800 나누기 0.15다. 그럼 자 계산해 봅시다. 나누기 0.15 해보시면 얼마나 나옵니까? 1억 2천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1억 2천.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한다면 자,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8천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디테일 적용했을 때 대출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1억 2천이다. 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한다. 결국 낮은 건 얼마입니까? 1억 2천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조건을 고려해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2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2천이다. 어때요? 우리가 요령만 익히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58페이지에 연수 문제 나와 있죠. 연수 문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 보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이다. 자, 그럼 어떤지 현재 기존 자,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 7천만 원이 깔려 있다. 그 이야기지요. 근데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담보대출 금액은 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주어진 조건만 우리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박스 보세요. 담보부산의 시장가치는 5억 원이네요. 연소득 6천만 원. 자, 연간 저당사수 0.1이다. 자, 연소득이니까 저당사수 때 연을 적용해야 되겠죠. 다음 대출 승인 기준입니다. 자, 담보인정별 LTV 시장가치 기준 50%다. 총비상별 자, DTI죠? DTI, 기존 DTI 이걸 적용한다. 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기존 DTI를 적용하나 신 DTI를 적용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머리는 제도 바뀌었으니까 신 DTI 이걸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해설은 기존 DTI 적용해서 해설이 설명이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하고 우리가 신 DTI 이걸 적용해서 풀어버리자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두 가지 생기준 모두를 충족시 한다. 모두를 충족시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둘 중에 낮은 걸 최대한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를 했죠. 그럼 우리는 먼저 이제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LTV 기준으로 대출을 산정한다. LTV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주어진 조건 보세요. 자, 조건 보시면 이제 담보부산의 시장가치는 5억이고요. 이제 LTV 시장가치 기준 50%다. 자, 시장가치 기준 50%라 그랬죠. 시장가치가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그럼 결국 LTV 기준으로 우리가 대출 가능액 산정한다면 5억에 얼마입니까? 50% 되죠. 5억에 50%니까 얼마입니까? 2억 5천인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자, 2억 5천인데 기존 주택담보대출 7천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기존 주택 7천 깔려 있으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2억 5천에서 이거죠. 자, 보세요. LTV 기준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잖아요. 전 LTV만 따지면 대출 가능은 2억 5천이다. 그렇지만 이미 기존 주택담보대출 얼마 깔려있어요? 7천이 깔려있지요. 그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얼마가 되겠어요? 2억 5천에서 7천 빼주면 되겠지요. 2억 5천에서 7천 빼주면 얼마입니까? 자, 2억 5천에서 7천 빼주면 얼마입니까? 자, 1억 8천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 LTV 1 기준했을 때, 자, 추가로 대출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1억 8천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신 DTI 이걸 적용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신 DTI 적용해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해보자. 우리 1단계부터 3단계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1단계 뭡니까? 무조건 연소득 기준이니까 연소득에 DTI 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소득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DTI 비율 얼마입니까? 40%죠. 자, 6천만 원에
6천만 원에 DTI 비율 40% 곱해주면 얼마입니까? 2,400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2단계에서는 자,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어때? 이제 기존 주택담보채들은 연간 원리인사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 보니까 기존 주택담보채 7천만 원이 들어있네요. 이때 7천만 원에 대한 이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어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이분도 우리가 이제 화폐전체에서 배웠습니다.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주택담보채를 얻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원리금 상환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 활용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대출받은 원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받은 원금 여기에 뭘 곱해준다?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이 매기마다 얼마씩 갚았지 상환액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출받은 원금에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어때?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지금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그럼 이 사례 보세요. 대출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기존 주택담보채 얼마 있어요? 7천 있죠? 여기에 저당상수를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당상수 얼마입니까? 0.1이죠? 0.1. 그럼 자, 7천만 원에 0.1 곱해주니까 얼마입니까? 700이 되겠죠. 700이 되겠다. 결국은 자,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에서 기존 주택담보채 있으면 기존 주택담보채에다는 연간 원리금세를 빼줘야 되겠죠. 기존 주택담보채에다는 연간 원리금세 얼마입니까? 700 이걸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산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니까 기타 부채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것만 빼주면 자, 계산해 봅시다. 2,400 마이너스 700 하면 얼마입니까? 1,700이 나온다. 이때 1,700이 결국 2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되겠지요. 그럼 3단계에서는 2단 산정된 금액 여기에서 3단계 뭡니까? 저당상수니까 저당상수 무조건 나눠주면 되겠다. 그럼 1,700을 저당상수 0.1로 나누면 대출 가능에 산정하게 되겠죠. 나누기 0.1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기존 주택담보채 7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LTV 기준으로 계산하면 1억 8천 추가로 대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DTI 기준으로 신DTI 우리 저기서 계산하면 1억 7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둘 중에 높은 건 낮은 걸 최대 한도로 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낮은 건 얼마입니까? 1억 7천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자, 추가로 할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1억 7천이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 1억 7천만 원이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는 어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연습 문제까지 살펴드렸어요. 워낙 계산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는 예제 살펴드렸고 연습 문제 여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한 채만 있다면 기존 DTR 적용하나 신DTR 적용하나 결과는 같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DTI 적용해서 연습하는 습관을 좀 들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연습 해설은 기존 DTI 기준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신DTI 적용해서 연습을 좀 해보자. 여하튼 여러분의 요령을 잘 익히자는 뜻에서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요령을 잘 익히자는 이야기예요. 잘 익히자. 우리가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그럼 LTV는 부동산의 가치 기준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니까 무조건 부동산 가치의 LTV 비율을 곱해주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출 가능액이 산정되겠죠? 만약에 기존 대출이라면 기존 대출을 어때? 빼주면 추가로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존 대출이 없다면 어때? 이 금액들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DTL 기준으로 대출 가능액 산정하자는 이야기예요. DTI는 차입자 소득으로 심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소득을 고른다면 무조건 연소득에 DTI 비율 곱해주는 게 1단계란 이야기예요. 1단계에서 산정된 금액이 있지요. 이 금액에서 기존 주택담보채에 따른 연간 원리금 사실은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타 부채에 따른 연간 이자 사실은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산정된 금액이 2단계 산정된 금액이 되겠지요. 그럼 2단계 산정된 금액에서
저당상수로 무조건 나눠주면 대출 가능액을 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신디테일 전하면 이 자체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LTV, DTI 기로 대출 가능액 산정 요령을 잘 기재했어요. 잘 읽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게 최대 한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예상문제 풀이 과정에서도 제가 또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최대 대출하는 산정이다. 여기까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재 344페이지로 돌아옵니다. 344페이지는 양물 3번 명목 이자율과 실질이 소개되죠.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